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분위기 좋은 역사 시리즈 3편 몽골은 왜 우리를 가만뒀을까. 이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제 다소 좀 도발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몽골이 물론 이제 우리를 침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침략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보존이 잘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나름 그 고려라는 국가의 상대적 독립성을 지켜줬다. 그 나중에 원나라 황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대원 체제에서 유일하게 민사, 그러니까 백성과 사직이라고 하죠. 네. 그걸 거느린 나라는 사만이 유일하다. 고려가 유일하다. 이 정도로 고려의 어떤 국가적 독립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어떤 세계 체제에서 이례적이었다. 원래 몽골은 한 30년 정도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완전히 선멸을 해버리거든요. 그 정도면 그냥 풀밭만 남겨놓는 그렇죠. 스타일인데.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봐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봐준 걸까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좀 두 가지 시각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김은혜 교수라는 분이 이분은 좀 나름 제야사학자라고 해야 될까? 네. 경작을 공부하신 분인데 고대사에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몽골은 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몽골과 고려가 거의 신화적으로 뭐 따져보고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어떤 형질적으로도 거의 같은 형제다. 뭐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뭐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아마 전력을 다해서 만약에 쳐들어왔다면 뭐 이 결과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걸 우리가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런 주장들을 뭔가 우리가 다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실 세계 제국의 일환이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신학자, 역사학자가 본 신약 성서 이야기, 구약 성서 이야기였죠. 그 김호동 교수님이라고 몽골 제국 관련해서도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몽골 제국과 고려라는 나름의 논문을 쓰신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물론 뭐 그 주장도 아주 흥미롭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시 몽골이 왜 그렇게 고려와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었고 또 고려를 부마국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게 정말 국제 정치적인 아주 다이나믹한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가 반영되어 가지고 결국 고려가 부마국이 되었고 또 부마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영, 직속령이 아니라 나름 하나의 번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고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민족이 생존했고 그 국가적인 독립성을 유지했는지 그러니까 외교의 승리랄까 그리고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접근하다 보면 충분히 국익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결국 바로 이런 몽골의 난이 몽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고려가 이렇게 많이 침략을 당하게 된 게 결국 그 근본 원인이 결국은 문신과 무신의 대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내부의 분열과 대립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에드워드 슐츠라고 미국의 한국학 전공자인데 바로 그 고려의 우리 무인 정권 1170년부터 1270년까지 거의 100년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바뀌었죠. 처음에 이제 이의방 2고,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4대 그다음에 이제 김준, 뭐 이면, 임유무까지 이렇게 이제 100년 됐는데 그때 형성된 문신과 무신의 어떤 그 대립들이 결과적으로 몽골의 지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사실 그 문신과 무신의 대립이 일어나게 된 게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 항상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과 지방 항상 그 대립하잖아요. 권력이. 중앙의 권력은 왕이고 지방의 권력은 영주나 귀족이잖아요. 태양도 그렇고. 그 대립들이 결국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불러일으켰고 고려의 역사도 그 문무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의 무신정변으로 일종의 분기점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후에 조선에도 연결돼 가지고 송문 경무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식민지 이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주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한번 고려의 역사 두 가지를 이걸 지금 2시간 동안 나눌 수 있다고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대충 한 4시간짜리인 것 같은데 여튼 뭐 한번 2시간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말 타고 들어오던 그 몽골군들 김합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수많은 부대들 가면서 말 너네는 간다.
소 너네는 서 있는다. 말 간당 소선당 소선당 한우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자 하나 해치고 가고 싶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멋있었어요. 네, 소선당 한우 얼마나 맛있는지 입안에 혓바늘들이 다 설 지경입니다. 오. 네. 혓바늘 서는 건 좋은 건 아닌가? 혓바늘 서면 온몸에 닭살이 돋대요. 온몸에 닭살이 돋대요. 미각 돌기가 다 돋아나. 네.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소선당 한우 아주 감칠맛 나는 소고기 툭불 한우를 합리적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소선당 한우. 이제는 한번 또 안 드셔보셨다면 드셔보시고 드셔보신 분들이야 뭐 굳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네. 매번 드실 테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소선당 한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몽골 시대 바로 그럼 직전에 어떤 무신정권 이때 얘기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역사를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네. 문무의 대우로 바라보는 것들이 현대사를 바라볼 때도 좀 어느 정도 하나의 프리즘이 될 수가 있죠. 현대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5.16 이후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이후로 일어났던 것들을 문과 무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였다 이거죠. 우리가 사실은 뭐 그 문무의 대립도 또 따지고 보면 중앙과 지방의 대립인데 신라 때부터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본래 신라가 우리가 화백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그 일종의 중앙에 강대한 전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합의제 정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귀족 연합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삼국 통일을 할 때쯤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춘추와 김유신이 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유신이라는 사람도 멸망한 가야의 왕족이었고 김춘추는 자기의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가 그 진지왕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 좀 이상한 이제 소문을 많이 내고 결국 얼마 안 돼 가지고 왕권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지왕이 도화녀 사건 해가지고 여색을 너무 밝혀가지고 어떤 여자 보고 너 나하고 잠을 자자 했는데 난 남편이 있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왕도 죽었는데 왕이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너 남편 죽었으니까 나랑 이제 같이 자자 해서 그 애를 낳았다. 그 애가 이제 비형랑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온 주인공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지왕이 그렇게 썩 삶은 진지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결국 신하에게 쫓겨난 임금이라는 소리거죠. 그만큼 약했는데 김춘추와 김유신이 결합을 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골품제로 유지됐던 중앙 귀족들을 몰아내고 딱 강력한 왕권을 전제 왕권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국 통일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공을 했고 우리가 알지는 바로 이제 아들 문무왕 그리고 손자 신문왕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권력이 왕권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신문왕 때 나온 게 만파식적이란 말이에요. 만파식적. 이 피리를 불면 막 풍년이 들고 질병이 사라지고 파도를 다 잠재운다. 온갖 풍파를 다 잠재운다. 국가의 위기 상황 모든 걸 이 피리만 불면 다 잠재우는 그 피리가 나왔다. 그건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약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귀족들 이 사람들이 왕에게 계속 힘이 가는 걸 바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라 아대가 되면 우리 바로 그 유명했던 궁녀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경문왕이 나오잖아요. 그 경문왕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뱀을 가슴에 품고 잤다. 왜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이거죠. 뱀을 품고 잤다. 그리고 이 사람 귀는 당나귀 귀다. 그거는 결국 이제 왕권이 또 약해졌다는 소리죠. 뱀을 데리고 잤다는 건 젊은 사람들 뭔가 좀 젊은데 사악한 인간들 이런 걸 보통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왕권이 또 사라지고 끊임없는 그런 갈등들이거든요. 중앙과 지방의 갈등. 진짜 뱀 안고 잤는데 만약 이렇게 나중에 해석하면 좀 억울하겠다, 그죠? 진짜 뱀을 안고 잤다고요? 나는 뱀이 너무 좋았어. 뱀이랑 잤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일리아스에서 예전에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성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갖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라오콘이라는 트로이의 예언자가 이거 들이놓으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들들을 칭칭 감아가지고 목졸라 죽였다고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해석해보면 그게 또 뱀처럼 사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겠죠. 뭐 뱀 같은 놈들 뭐 이렇게 이제 태어나다가 뱀으로 이제 갔을 것 같고 그렇게 왕권 강화와 이제 귀족 세력의 강화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고려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왕건은 결국 지방 호족을 등에 업고 결국 그 연합체를 잘 만들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만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방 호족들이 네. 또 이게 군사를 가지고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중앙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중앙에서 왕에게 순치시키는 그걸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문벌 귀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고려를 만든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신라의 통일 신라의 골품제에서 좀 육두품 계급들 있죠. 네. 뭔가 능력 있는데 채치원, 능력 있는데 골품제, 신분제 한계로 더 이상 출세를 못한 사람들이 결국 많이 스포트를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과거 제도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문신이 우대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신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화에서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무신들은 기본적으로 분권화 굉장히 강해요. 흔히 말하는 자기 영역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무신들이에요. 우리가 왜 조폭들 세계도 보면 네. 조폭들의 세계에서 천하 통일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자기 영역이 지방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자기 이제 꼬봉들 많이 그렇습니다. 놔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보면 일본 사회가 유럽 사회가 봉건제라고 하잖아요. 네. 각각의 귀족들이 자기 지방마다 온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회의 기본이 칼로 움직이는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고 우리나 중국 같은 사회는 기본적으로 문의 사회거든요. 중앙에 왕이 딱 버티고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지방마다 관리를 임명하고. 그래서 중앙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그 체제가 이제 문신의 체제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이제 왕실의 입장에서는 좀 중앙에 있는 무신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과거를 실시해서 문치주의로 전환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한 사람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호족들이 귀족화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문벌 귀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많고 빽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청자 같은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귀족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들의 지위는 계속 하락하는 거죠. 무신들은 결국은 우리가 후삼국을 통일한 중추 세력이고 거란도 물리치고 그죠? 여진도 물리치고 외적심이 또 막아주고 있는데 지위는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거란에 귀주 대첩을 했던 강감찬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누구죠? 서희 장군이라든지 외교로 이제 그 강동 육주를 얻어왔던 서희 장군 네. 그리고 동북구성 여진족을 물리쳤던 저 윤관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문신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고 지휘관들도 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갈수록 이제 지위가 떨어지면서 일종의 흔히 말하는 노동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 같은 거나 시키는 거예요. 북한에도 왜 군부대가 전부 다 공사 다 하잖아요. 고도로 깔고 아파트 뭐 건물 짓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무신들의 역할이 떨어지고 천대를 좀 받게 되니까 이제 노비 출신들도 이제 그 병졸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잘하면 무신이 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무신 정권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이의민. 네. 이의민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의민 같은 경우는 본래 아버지가 소금장수고 어머니가 노비거든요. 완전 천인이죠. 근데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골격이 장대한 거죠. 네. 그래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러다가 그 잡혀갔는데 관아에 잡혀갔는데 고문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 2명은 고문 당하다 죽었는데 이 사람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지금 관찰사가 보고 이놈 쓸만하네 해가지고 너 중앙에 군인으로 가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면 요즘 수도를 지키는 좀 급이 높은 부대를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수박희라는 걸 잘하거든요. 우리 태권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수박희라는 네. 고구려 수박희 희곡 그러니까 우리가 놀희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태권도를 보여주는 태권내 보여주는 거죠. 네, 일종의 그렇죠. 고구려 벽화에 나옵니다만 그 수박희를 잘하니까 그 임금 의종이 아주 총애를 한 거죠. 본래 운동 잘하면 총애 받잖아요. 그 정중부도 본래 이 인종 임금이었나 그 좋아했던 이유가 정중부가 격구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지금 폴로 비슷한 연구에 말 타고 이제 그러니까 또 기용을 받았다는 거죠. 본래 운동 잘하면 출세할 수 있거든요. 골프 잘 치면 좋아하잖아요, 유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 테니스 잘하면 계속 고생합니다. 군대에서 테니스를요? 군대에서 테니스병이 있거든요. 테니스를 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어찌 보면 다른 내후반에서의 고생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제 장교 숙소 쪽에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롤러 이게 맨날 밀어갖고 저 모래바닥 정리해야 되고 또 장교들은 계속 이거 볼 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쉽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이혜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 기용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천민 출신이잖아요. 네. 결국 나중에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그 자기를 총애했던
왕을 허리를 그냥 분질러 때리가 죽여온 다음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뭐 초고속 출세를 하게 되고 허리를 그만큼 완력이 셌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우리 뭡니까 그 프로 레슬링 할 때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허리 분질렀다는 설도 있고 네. 뭐 들어가지고 설마 이렇게 분질러는 거는 너무 무협지 같은 이야기 같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가슴을 움켜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분질렀다. 그렇게 해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10몇 년간 10한 4, 5년간을 완전히 최고 권력자가 됐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결국 뭐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무신이 그렇게 하층민도 들어올 만큼 지위가 떨어졌다는 소리죠. 네. 결국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고려 의종 같은 경우가 결국 뭐 의종 때 그 무신이 그렇게 천대를 받은 건 아니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종이 나름 문벌 귀족에게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무신을 고급 군인들은 좀 우대를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종이 문벌 귀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키운 세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내시. 내시. 고려시대 내시는 조선시대 내시하고 다르거든요. 달라요? 여기는 선비들이에요. 사대부가 내시 진짜 가까이 옆에서 국정 자문해주는 비서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환관. 말 그대로 환관. 예, 우리가 말하는 거세한 남자들. 뭐 이제 조선시대 환관 생각하면 돼요. 그 그룹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정중부와 같은 고급 장군들이에요. 이 세 그룹이 있었는데 이 세 그룹 사이에 결국은 권력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무신정변이 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뭐 1170년에 그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제 들어선 무신 정권이 한 100년간 가는 무인 시대가 됐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이제 무신들만의 권력 내의 어떤 지도부 교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의민과 같이 천민들이 들어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 고려 전체적으로 이 문벌 귀족 사회 모순이 커져가면서 천민, 농민 다 반란이 그때 그걸 계기로 막 폭발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최충원의 노비 만적의 난 이런 이야기. 만적. 네. 만적이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그 개경에 종들 모아놓고 왕후장상이 시가 따로 있단 말이냐.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야. 시가 뭐가 있냐 우리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천민부터 시작해서 이게 뭔가 우리도 한번 이 엉눌린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터졌으니까 무신 정권이 한 100년 갔다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그 당시 문벌 귀족에 대한 그 불만들이 아주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100년이 갔고 그 100년 동안에 근데 결국 이 무신 정권이 갔지만 결국 그 무신 정권에 우리가 최씨 정권이 60년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힘만 가지고 칼만 가지고는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니까요. 처음에 이의방 이고 정중부가 난을 일으켰는데 먼저 이고가 이의방에 뭐게 죽게 되고 이의방은 또 정중부에게 죽게 되고 정중부는 경대성에 죽고도 계속해서 이게 막 죽고 죽이는 이게 되다가 이제 최충원이 딱 이의민을 암살에 성공하면서 최충원은 딱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문신을 등용할 줄 안단 말이죠. 무신만 갖고 안 되고 그리고 왕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려의 무신 정권 시대는 냉정히 말하면 일본의 막부 정치와 아주 비슷해요. 일본의 막부 정치가 뭡니까? 실질적인 권력은 다 막부의 장군들, 쇼군이 다 장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일본 왕,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 천황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겉으로는 고려 임금이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냐? 전부 다 무신 정권들이 다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지금의 그거하고 비슷하고 재미있는 게 우리가 1170년에 무신 정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도 막부가 처음 이제 등장한 게 가마쿠라 막부라고 1185년이에요. 네. 비슷하네요. 진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동아시아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대단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그 같은 시기에. 예. 그리고 이제 이런데 일본의 막부는 나름 거기서 자기들 나름의 그 사회 시스템이 맞았나 보죠. 그것들이 계속해서 결국 이제 우리 메이지까지 그 막부 정치가 쭉 이어가게 되는 거고 중간에 물론 뭐 생고구 시대라든지 좀 뭐가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무신 정권 100년을 딱 경험하고 나서 무신을 견제해야겠다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일종의 권력자들의 합의가 됐다고 해야 되나 무의식적인 이제 무신 그래서 결국 조선에 특히나 이성계가 조선을 딱 건국하면서 정도전 같이 성리학 세력이 딱 들어오면서 힘은 그 총과 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힘은 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 대의명분에서 나온다.
대의명분을 지키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무신들이 많이 천대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임진왜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무가 숙문 경무, 무가 경멸되고 경시될 수밖에 없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문과 무 바로 그런 무를 천시하게 되었고 무에 대한 견제 심리 왜 무를 그렇게 숭상하지 못했나 이게 사실은 무신 정권 100년의 그 역사적 교훈 때문에 아 무신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신 정권을 한번 본다는 거는 네. 그 이후에 우리 역사하고 볼 때도 아주 큰 시각에서 좀 큰 어떤 흐름에서 한번 볼 때 재밌는 이제 네. 그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무신 정권 이제 겨우 인트로가 끝났습니다. 네, 인트로. 어떤 이야기가 할 이번에 건지. 나올지. 근데 이제 한 500년, 1000년 네. 지나서 네. 지금의 이 시대를 또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2020년 뭐 혹은 뭐 1900 몇십 년대부터. 네. 그럼 뭐 대략 그때도 이 비슷한 기록들이 또 네. 남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60년쯤에 무신정변 같은 게 일어나서 무신들이 이제 아예 그냥 정권을 장악을 하고 네. 그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무신에게 후대사가 또 일어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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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한참 한 30년간 네. 이런 무신에 의한 통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바로 그 비슷한 말씀을 네. 그 이병주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했습니까 네. 이미? 아니, 그러니까 뭐 탁견이십니다. 이병주 작가가 아. 이미 80년, 70년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70년대 그 이야기는 못하고 8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정권 18년을 평가를 하자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분은 물론 이제 옥고를 좀 치렀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는 정중부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제 우리가 호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네. 이병주 작가는 지금 말씀대로 크게 또 먼 뒤에 보자면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려였던 이 정도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권 네. 대략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그 무신 정권이 딱 그 1170년에 일어났습니다만 네. 네. 그거 앞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하고 같이 결부를 해야 되거든요. 뭐예요? 바로 우리 묘청의 난이라는 그 묘청. 사건을 결부를 해야 됩니다. 네. 묘청의 날. 네. 본래 고려의 숙종과 예종 임금이 문벌 귀족을 억누르고 좀 중앙 집권이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이런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관 장군을 시켜갖고 동북구성, 지금의 한경도 지방이라는 설도 있고 좀 두만강 쪽이라는 설도 있는데 거기를 공략해가지고 구성을 쌓았습니다만 결국 이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의 실패를 물어가지고 관료들이 윤관 해임해라, 윤관 처벌해라. 근데 이제 임금이 안 받아주니까 조정 관료들이 수십 일 동안 조정에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치면 청와대라든지 국무회의에 장관과 수석 비서관들이 보이콧이에요? 보이콧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알겠죠. 문벌귀족 힘이 셌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이 예종 임금이 야 이렇게 뭐 정책이 실패했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밀어줬고 믿어줬던 척근 윤관 장군이 또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결국 이자겸이라는 사람,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이자겸. 그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이 이제 결국 이 가문이 엄청나게 세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자겸 입장에서는 결국 나중에 자기 외손자 이제 인종일 왕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기 외손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또 다른 자기 딸을 외손자에게 부인으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종이 이모 2명을 또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종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자겸하고 거의 한 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척준경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네. 이 척준경의 사람도 어마어마한 무신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뭐 엄청난 이제 완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겸하고는 서로 이제 뭐 진짜 서로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까지 시킬 만큼 서로 이제 운명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 너무 신하들의 권력이 강대하니까 외할아버지지만 제가하기로 결심했는데 이자겸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척준경을 시켜가지고 궁궐을 공격해갖고 궁궐이 불이 타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인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젖소하고 궁궐이 불탔잖아요. 어디 가서 왕이 거처하냐니까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몇 달 거처하는 거예요. 궁궐이 없고
그러니까 임금의 위신이랄까 임금이 뭐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자, 그런데 인종이 꾀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겸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척준경을 꼬시기 시작한 거죠. 네. 너가 진짜 신하라면 내 말을 좀 어떻게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척준경을 꼬셔가지고 이자겸을 분리시켜가지고 결국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자겸을 전라도 영광으로 귀향을 보내버리죠. 네. 그래서 거기서 굴비가 나온 거잖아요. 뭐가 나와요? 굴비. 이자겸이 그 고기를 먹고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네. 뭐 개경에 보내면서 굴비. 나는 그래도 절대 굽히지 않겠다. 굴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결국 그 척준경이 그렇게 이제 이자겸을 제거하는 1등 공신도 했지만 네. 결국 또 이 사람도 제거당하겠죠. 인종한테요? 인종한테. 왜냐하면 딱 그 정지상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신하를 시켜가지고 당신은 2월에 일어난 일은 당신이 이제 임금을 위해서 이자겸을 몰아냈으니까 정말 그거는 한때의 공을 이뤘다. 근데 너가 예전 5월인가 예전에 관은 궁궐을 공격하지 않았냐 이거죠. 임금이 사는 궁궐을 공격 반역을 저지른 거다. 그거는 정말 한때가 아니라 만세를 가는 거다. 그 죄라는 거다. 네. 그런 식으로 탄핵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척준경이 이제 결국은 쫓겨났는데 죽이지는 않고 결국 나중에 고향으로 보내거든요. 그 고향으로 귀향을 보낸단 말이죠. 네. 근데 고향으로 보낸 대신 너네 앞으로 다시는 벼슬을 못 해. 이제 그게 찾아보니까 그 귀향에서 이제 귀향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귀향살이 보내는 우리는 이제 귀양으로 알고 있죠. 그게 귀향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향으로 이제 이산을 보내보낸다. 다시는 이제 벼슬을 못 하고 복권이 안 된다. 그 의미에서 고향 보내는 게 끝이란 말이죠.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귀향이 된 거죠. 귀향에서 귀향살이가 나온 거죠. 귀향에서 귀양. 귀양. 예. 발음 우리 정원이 똑같이 들리죠. 귀양. 네. 자, 그렇게 이제 네. 척준경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종이 그 어떻든 나름 다시 왕권을 수수했습니다. 이게 임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 개경도 어수선하고 그럴 때 묘청이라는 묘한 스님이 등장한 거죠. 아, 스님. 묘청 뜻이 묘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뭐 항상 정치는 이런 어떤 스님이랄까 역술인이랄까 이런 게 항상 등장해요. 항상 네네. 했어요. 그래서 묘양이라는 사람이 개경 출신이거든요. 서경. 개경이 아니죠. 서경 출신이 평양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왕건도 항상 서경을 중시하라 했지 않습니까? 1년에 왕은 100일 이상은 서경에 있으라. 그러니까 묘청 출신의 서경과 정지상가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은 거죠. 네. 그래서 인종을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세우려면 결국 제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독권층을 반발을 힘을 약화시키려면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서경천도를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묘청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서경에 궁궐을 세우면 지금 가장 힘이 세는 금나라도 우리한테 깨갱할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36개국이 전부 우리한테 복속할 겁니다. 좀 말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분위기를 일신하자.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인종도 딱 이해관계 맞아떨어지잖아요. 네. 문벌귀족 힘을 약해야 되니까 내가 개경애들을 좀 힘을 줘야겠어. 그러니까 묘청, 백수한, 정지상 이런 사람들을 막 키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문벌은 유학인데 여기는 이제 스님이잖아요. 불교의 풍수 지리설에 막 좀 전통 사상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개경의 기독권 문벌 세력이 반발하겠죠. 어디 마음대로 수도를 옮긴단 말이냐. 우리도 수도 그때 옮기려도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위반된다고 땅땅 안 돼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개경 귀족 세력이 반발하니까 이자겸 제거 이후로 이제 다시 왕실의 외척이 정한 임시 집안이 급부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하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인종이 서경에 행차를 했는데 네. 궁궐 좀 짓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벼락이 치고 막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또 이 묘청이 말을 좀 변명을 너무 좀 속보이는 변명했단 말이죠. 서경에 오셨으니까 이나마 다행이지 개경에 계셨더라면 그냥 불타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치는 사람들의 필살기 있잖아요. 내가 이 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야. 안 맞았는데 안 맞은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그렇게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종은 그걸 듣고. 그러니까 이게 주춤주춤하게 되는 상태에서 네네. 또 이게 묘청 쪽에서 여론이 좀 안 좋게 되니까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네. 대동강가에 막 용의 침이 나타났다. 막 용의 대동강물이 반짝반짝 오색이 찬란한 빛이 막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건 다른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네. 역사전을 그때 그게였나?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그럼 들끓 거잖아요. 이게 용이 결국 서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개경이 수도를 해야 된다. 자,
자, 그런데 바로 그 유명한 삼국사기의 제자 김부식 이쪽이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진짜 그런지. 네. 그 대동강물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강물 속을 들어가 보니까 떡이 있고 떡 속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일부러 몰래 그렇게 한 그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강물에 들어가면 이제 풀려지면서 기름이 나오니까 강물 위로 기름이 쫙 기름때가 뜨니까 야 이게 용의 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들통이 났다 이래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게 되게 지금 이제 묘청 세력들이 몰리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평양에 당시 서경에 있던 묘청하고 이런 일파 세력들이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 먼저 일으키자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개경에 있는 백수환이나 정지상 이 서경파들에게는 연락도 제대로 못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작살이 나버린 거죠. 죽어요? 바로 이제 왜냐하면 김부식 입장에서는 얘들이 지금 그쪽하고 지금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얘들하고 연락이 될 수 있다면 무조건 동조 세력은 지금 다 쳐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다 없애버렸죠. 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경에서 이 묘청 세력들이 아무래도 안 된다 싶잖아요. 그래서 묘청의 목을 잘라갖고 임금한테 보내요. 근데 임금이 그 목을 갖고 온 사람도 처벌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판사판 해가지고 한 1년간 계속 됐지. 그 농성 작전을 하다가 네. 그 김부식이 토벌해서 다 진압 작전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일천년내 제일 대사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묘청의 난을. 그러니까 이때 만약 묘청이 이겼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주 세력이 이기고 난가 세력이 이겨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고구려 이렇게 막 기상이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유교 세력이 이기는 바람에 근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럼요. 어떤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묘청이 그러니까 좋게 말한 게 아니라 묘청이 너무 이쪽에 경거망동 너무 앞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윤간의 아들 윤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칭제건헌은 찬성했단 말이죠. 우리가 황제 명칭을 써야 되고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개국 연호를 가져야 된다. 그 대신 개경천도나 이런 건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주파들이 싹을 다 잘라버렸단 말이죠. 묘청이 이때 너무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때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윤간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계속 윤간의 윤헌이 세력이 남아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묘청 쪽에서 이렇게 너무 가는 바람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자주 세력이랄까 토착 세력이 토풍 세력이 갈 수 있는 싹이 이때 완전 제거되었고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지역적인 어떤 차별과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럴 때 결국 무신들은 활약을 계속 했단 말이죠. 어떻든 네. 그 내란적인 것도 진압을 하고 금나라 근한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신들은 지위는 계속 하락하고 네. 노동부대가 되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1170년 의종 24년 이때 이제 결국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 난이 이제 바로 무신들이 이제 벌인 난.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1170년 8월 30일인데 지금 바로 8월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네. 경기도 장단군 남쪽에 위치한 왕의 놀이터가 있어요. 연못도 만들어 놓고. 네. 그 보현원에서 이제 사실은 군인들 사기를 북돋으려고 더운 여름날 고생한다고 수박희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회를 하는데 대장군이라는 사람, 고려에서 가장 높은 장군이 상장군이에요. 상장군. 그게 정삼품이고 그 다음 품계가 대장군이에요. 그 대장군 이송이 좀 체구가 왜소하대요. 아니 장군이 싸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힘에 붙여가지고 수박희를 하다가 좀 달아나니까 한창 그 벼슬이 떨어지는 문신 한례라는 문신이 이송의 뺨을 때린 거죠. 자기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요? 아니, 보통 야자 타임 할 때 네. 결혼 애들이 있어요. 나대는 애들. 네, 그다 이제 크게 호되게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내시니까 바로 왕 옆에 있으니까 비서죠. 네. 요즘 치면 일종의 예전에 대통령실 비서가 네. 육군 중장 대장쯤 되는 사람한테 네네. 뺨을 때린 거단 말이죠. 너 그따위밖에 일 못해. 너 장군이란 놈이 이것도 사업 못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맞고 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계단이요? 네, 이제 맞고 뺨 맞고 이러다가 들어대면서 계단 굴러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난리 났을 거잖아요. 웬 망신이야 이러면서. 네, 망신도 엄청, 되고. 그러니까 네. 이때 이제 일 지켜보던 정중부도 또 옛날에 그 유명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가 정중부 수염이 아주 멋있었대요. 네. 그 수염을 실수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촛불로 태워가지고 한번 정중부가 김돈중을 때려버렸단 말이죠. 오. 그러니까 바로
김부식이 저는 혼내달라고 임금한테까지 할 만큼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다 이게 쌓이고 쌓인 불만이 있었는데 자꾸만 무신들이 그렇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쌓여 있었구나. 근데 이때 이제 바로 이의방 이고 이 사람들은 품계가 요즘 치면 위관급이에요. 위관급. 대위 정도예요. 그 이의방 이고가 이 정중한테 와서 이제 대감 그냥 덮어버립시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관료와 한간 50명을 죽여버린 거죠. 왕의 비서들. 왕은 놔두고. 왕은 놔둬야죠. 네. 자기들 일당들이. 그리고 그때 아까 바로 이송에 빵을 때리는 네. 한례는 살려고 이제 왕 밑에까지 숨어 들어왔거든요. 왕한테. 왕이 아무리 말려도 바로 끄집어내서 바로 죽여버린 거죠. 왕의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날 이제 50명 죽여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또 이제 그 궁궐에 있는 내시하고 환관이 당연히 자기 동료들이 죽었으니까 반발해가지고 다시 움직임을 펼치려 하니까 또 2차로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죽였단 말이죠. 많이 죽였지만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안 되겠다니까 임금 의종을 유폐하고 거제도로 보내버렸어요. 이 과정만 봐도 의종의 힘이 너무 없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제도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비상상에서는 결국은 총칼 든 사람이 무조건 대장이죠. 우리 뭐 5.16, 12.12 보면 그때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보면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냥 사단장이 내 마음대로 탱크 들어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곧 2번 정도가 제거당했지만 그렇게 문신이 대량 학살을 안 당했는데 3년 후에 이제 문신 김보당이 그 의종 임금을 다시 복위를 해야 된다라고 경주로 모셔와갖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무신들이 그 진압하면서 이 무신놈들 안 되겠다고 완전히 이제 대량 학살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무신의 난이라는 게 바로 1170년 8월 3일, 8월 30일 날 하루 일어난 게 아니라 이 1170년과 1173년의 난을 합쳐가지고 사실은 경계의 난, 이제 무신의 난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종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 세 그룹을 키우다가 그리고 그에 반대한 문신 관료 집단이 계속해서 불만이 누적되다가 이제 터진 사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국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왕가 그리고 그 분벌 귀족이 계속해서 싸워왔던 묘청의 난이랄까 이런 것들 속에서 지배층 내부에 결국 대립과 갈등 먹을 게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폭발해버렸다 이거죠. 당시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상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래는 뭐 130개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치면 양식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으로. 근데 그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우가 안 좋아지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아니 저 오랑캐가 침입할 때 우리가 일 다 하는데. 아니 왜 우리는 대우점을 못 받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뭐 1140년 이후로는 국경지대가 안정이 되거든요. 네. 이제 금나라하고 다 이제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더 천대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멀리 있어도 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I Catch You 전화 화상 영어 회화 서비스입니다. 우리 이제 영어 회화 같은 거 필수잖아요. 네네. 영어 회화 정도는 해야죠. 해야죠. How about you? Hello. Thank you. 자, 이 정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가 이게 툭탁툭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평소에 연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뭐 테이블 튼다, 유튜브 본다 이건 좀 잘 안 돼. 이게 왜냐면 대화니까. 다이알로그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 conversation. 그러려면 상대 원어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말과 함께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이제 해주는 게 바로 I Catch You라는 거고요. 15분씩 8번 하는데 얼마만 하겠어요? 15분씩 대화를 하고 8번. 얼마냐고요? 얼마면 하겠냐고요? 얼마면 하겠냐고? 10만 원? 그럼 하세요. 그럼 하라고요. 24,000원. 오. 네, 24,000원. 한 번에 3,000원 꼴인 거예요. 이거 괜찮다. 네. 24,000원에 8번 15분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면 또 이제 공개 렉처, 공개 강의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공짜로 보실 수 있고 요 개인적으로 15분씩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아주 저렴한 합리적 가격에. 이거 내 수준에 맞춰주나요? 물론입니다. 요거는 배우는 사람의 수준, 진도, 뭐 혹은 나의 관심사 이런 거 다 맞춰드립니다. 좋다. 모든 걸 다 맞춰드려요. 선생님들이 지금 도망가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 가격에 하실 수가.
선생님들은 약간 힘들겠지만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그러나 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나름 또 남는 시간에 이런 거 알바하면서 한국 분들도 사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아주 좋은 아이캐치유라는 서비스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이유보다 더 좋은 아이캐치유. 나는요 영어가 좋은 걸. 아이쿠. 자, 빨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고려시대하고 그렇게 화상으로 연결되고 전화로 연결되면 우리도 참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결국 말은 통할까요? 고려시대. 말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한다고요? 한글 없잖아요. 아니 한글은 없어도 말이라는 건 이제 우리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살았던 사람도 우리말은 있었어요. 제 걱정하는 건 우리말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말을 쓰되 다람쥐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쓰는 건 다람쥐가 아마 아니었을 것 같다, 발음이. 그 소설가 복거일의 역사 속의 나그네라는 책이 있거든요. 소설책이 한 6권짜리인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거기 보면 그게 이제 지금 말씀대로 한 17세기, 16세기 그때 사람들의 말을 되살려놨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 그 당시 연구해가지고 뭐 그런데 읽다 보면 대충 그래도 감이 그래요. 옛날 그 고문서 같은 거 우리 보다 보면 사실 이거 해설 없으면 모르잖아요. 아마 그것도 그 우리식으로 그냥 읽는 건데 아마 그때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읽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말이 잘 통할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좀 새끼로 셉니다만 그 아랍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랍이라고 할 때 이게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슬람 믿느냐 마느냐인데 제일 큰 규정은 아랍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아랍이거든요. 그 재밌는 게 그 아랍이라는 데가 뭐 아랍어 선대 많잖아요. 저쪽 저 이라크도 쓰고 사우디도 쓰고 이집트도 쓰고 북아프리카도 쓰고. 근데 구어는 달라요. 구어로 말하는 거는 다 다르고 안 통해요. 뜻도 다르고. 근데 문어로 말하는 거 있죠. 그건 다 통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1300년이 지나왔는데도 통해요.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왜 이 아랍어가 중요하냐면 일대다로 말하는 거 있죠. 내가 예를 들어 TV에 뉴스로 말한다든지 그리고 연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사람이든 저 사우디에 있는 사람이 다 통해요. 문어니까 그거는. 문어로 말하는 거는 지금도 1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랍어라는 것들이 아랍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이 그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랑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자,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무신 정권의 이제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 이고,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세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힘으로 의존하고 그러니까 결국 오래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서로 다 이제 힘과 힘을 겨루려니까 다들 사병, 자기 개인적 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고 경대성 때부터 이제 왕권을 좀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왕을 좀 더 진짜 모셔오고 어쩌고 하니까 근데 경대성은 젊은 나이에 정중부 군의 원로를 죽이고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항상 자기 개인적인 또 호위병을 건드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역시 등창이 나서 죽었다. 견훤도 등창이 나서 죽고 경대성도 등창이 나서 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 이후로 이제 결국 이의민이 되었죠.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 천민 출신의 이의민. 이 사람이 결국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의민이 자기 정치 기반이 아까 경주 출신 천민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대성이 이의민을 이제 왕을 다시 모시려니까 예전에 왕의 허리를 분질러 죽은 척추를 분질러 죽인 이의민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주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몇 년간 숨어 있다가 결국 몇 년간 있다가 결국 경대성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의민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지방 반란을 하고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민 반란이다. 이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민이 진짜 새로운 왕조를 열려고 하는 야망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돕니다만 그건 뭐 여러 또 연구가 나올 거고요. 결국은 최충원이 별장에 이의민이 호위가 느슨한 틈을 타서 그 별장에 최충원 형제 최충수 최충원이 가서 결국 이의민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충원은 결국 이제 60년을 이 무신 정권에 결국 이제 무신 정권은 우리가 최충원 정권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이 사람은 대대로 무신 집안이고 그게 있었습니다만 음서제도로 문만으로 갔단 말이에요. 문신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무신 시대에는 무신으로 갔습니다만
기본적인 이게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무조건 이제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건 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왕 중심의 왕정체제라는 이름을 딱 내세워가지고 국왕을 내세워가지고 혼란을 수립하고 과거 제도도 해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과거를 해가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그럼 문신들을 뽑으면 더 많이 등용돼야 될 거 같잖아요. 네. 사람은 예전보다 예를 들면 고시를 예전에는 10명 뽑다가 지금은 200명, 300명씩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충성할지 안 할지. 벼슬자리 오르고 싶은 사람 이 사람한테 몸이 닳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과거 시험 잘 쳐도 막 테스트하고 천거제. 과거제보다 더 중요한 천거.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과거는 통과를 했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그 천거제를 통해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등용이 됐다고 치면 그 사람은 뭐 크게 좀 먹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서로 이제 충성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뇌물을 갖다 바치든 뭘 하든 서로 끈끈해지는 거죠. 그러면 최씨 정권 입장에서는 내에게 머리를 빌릴 사람들이 나한테 근본적 약점이 잡혀 있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하면 내가 아주 이게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충원은 아주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문신들을 절대로 그걸 그렇게 막 뭐라고 홀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서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충성하는 사람만 서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규보? 예. 이규보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과거 성적이 좋아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십몇 년간을 그렇게 십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등용이 됩니다. 이부 교과서에서 좀 봤던 이름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동국 이상국집. 아, 동국 이상국집. 네. 아, 바로 그게 이제 네. 가장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기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얇고 넓습니다. 네. 네. 결국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무신 정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 근데 무신 정권은 최씨 정권이 아무리 정교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도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가 결국은 새로운 어떤 정치 정권을 등장을 시켰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오래 갈 수 없어요. 힘만 갖고는 아무리 힘과 갖고 깨만 갖고도 안 돼요.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념을 제시를 못했나요? 네. 결국에는? 이념은 유교밖에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유교. 왕을 중심으로. 근데 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문신이 그래도 그럼 왕을 중심으로 하면 결국 왕한테 충성을 해야지 최씨 정권 충성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왕을 내세웠지만 최씨 정권한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왕을 이용해 먹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일본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메이지 유신 이렇게 가지고 일본 그 메이지 유신 일으킨 사람들이 일본의 유명무신한 천황을 앞으로 내세웠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야. 네. 그때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도 그걸 잘 몰랐어요. 일본 왕이 뭔지. 근데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막 우상화 프로젝트. 사진도 멋있게. 얼굴을 좀 왜사거든요, 몸매가. 네. 서양 사람 몸에다가 그 메이지 얼굴 따북해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철도 다니면서 전국에 가면서 막 이런 그 방문 프로젝트 만들어갖고 막 붐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냐면 그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천황을 옹기만다하고 실제로 저가 권력 잡으면 된다 했잖아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있잖아요. 아무리 언대에서 물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오픈된 사람이 권력 다 잡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왕이 진짜 권력 잡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회운동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 기획을 하고 그리고 앞에 나서서 이제 연설을 한다든지 행동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더 오픈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운동할 때 언더가 있고 오픈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오픈된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 오픈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언데서 내가 진짜 일 다 했고 내가 정말 똑똑하다. 그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죠. 결국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최충원이 결국은 아무리 뭐 실질적인 그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고 왕은 허수아비다 했지만 결국 왕으로밖에 몰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최충원이 결국은 자기가 왕을 그러면 하고 싶을 거잖아요. 최씨 왕자를 만들고 싶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왕가를 만들면 중국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거죠. 중국이 아직 그때만 해도 아직 금나라가 힘이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나라 입장에서는 고려 먹고 싶은데 최충원이가 왕조를 패배했다 이러면 내가 들어가서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 잘 보면 우리나라에서 왕건이 왕조를 만들 때 신라가 뭐 기순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중국이 혼란기 5대 19 혼란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편하게 만들었고
태조 이성계도 어떻게 고려를 그렇게 쉽게 정리했냐면 쉽게 정리한 건 아니지만 그때가 명나라하고 원나라가 치열하게 쟁취할 때잖아요. 그 틈을 타서 싹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의 금나라가 여진이 만든 금이 딱 버티고 있는데 최충원이가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이 중국에 명목을 주니까 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유학을 강조를 했잖아요. 이제 고려가. 네. 신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충성이라는 것들, 왕에 대한 충성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그렇게 왕권을 한 몇십 년 유지했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이념도 없고 그리고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자 아무리 왕실을 요소를 만들어도 명분이 그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을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2부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최충원 최씨 정권이 몰락의 또 다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결국 몽골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결국 무신들은 기본적으로 굽히고 들어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무신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무신은 작아도 내가 거기서 대장하고 싶잖아요. 문신은 누군가의 참모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무신은 내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속꼬리가 되기보다는 닭의 머리가 머리가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골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1218년은 공동으로 뭐 여러 가지 투쟁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이가 좋았어요. 처음에. 네. 근데 1225년에 이제 최충원이 죽고 나서 몽골하고 뭔가 갈등이 벌어지고 그 1230년 공격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가 최씨 정권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로 가게 되고 뭐 최씨 정권 입장에서는 뭐 어떻든 강화도 있어도 어떻든 세금은 다 들어온단 말이죠. 양식은 밑에서. 몽골이 들어왔다 해서 이게 막 다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1255년 이후부터 이제 몽골이 전국에 진주하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이제 한 번씩 들어왔다가 또 약속받고 나가고 계속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몽골이 물러나고 나면 친몽파 갈도 또 다 죽이고 이래 되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많이 났다. 배신만 하는 놈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최 정권이 여러 가지 몽골에서 이런 대외적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최 씨 자체가 모든 충성의 중심이잖아요. 최 씨, 최충원 일가. 네.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 그러니까 그 권력자만 제거돼 버리면 그냥 그 최 씨 정권이 유지되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모든 권력을 이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나가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 정권이 결국은 60년은 잘 끌었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제거되고 나면 아무런 제2 액션 플랜,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을 수가 없죠. 독재자에게 플랜 B가 있으면 그거는 바로 반역행위잖아요. 각하께서 위원장이 유고시에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했놈 다 죽여. 이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한계가 바로 이 최씨 무신 정권에서 보여주는 거죠. 권력자가 볼 때 다음 스텝 준비하고 쓴 것만큼 짜증난 일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빨리 딸 낳아가지고 권력자랑 결혼시켜야지. 그래야지. 그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야, 사고가 아주 500년 전이네. 500년도 아니구나. 다 역사에서 배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충원 일가가 그런 사고를 한 거죠. 자기 딸 낳아가지고 바로 또 왕 쪽에 계속 바쳐가지고 같이 우리 피로 뭉치자.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1kg 커피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상사라든지 선생님 뭐 이런 분들께 1kg 커피는 바쳐도 전혀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선물 세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분은 뭐죠? 향긋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메모지 하나 딱 넣어서 주시면 되는 거죠. 설렌다. 설레? 네. 네. 자, 제가 하나 쪽지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1kg 커피 많은 분들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1kg 커피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1kg 커피. 갓킬로 커피 뭐 요즘 그런 변주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이제 우리 아까 말씀은 계속 드렸습니다만 결국 무신이 결국 아무리 그 최씨 정권이 그 최씨 정권이 이제 1259년 몰락한 이후 또 다른 무신들이 권력을 한 10년 잡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몽골하고 과정에서 계속 항복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굴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물러나고 나면 또 다른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신처럼 이 수능이 잘 쉽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결국 그 무신 정권을 종식시킨 거는 결국 이제 고위 문신들 이런 것 사람들이 결국 나서게 되고 사실 뭐 몽골이 결국 없었더라도 최씨 정권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유학의 이념이랄까 문치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체 전통이라는 게 사실 이 무신정권 100년을 보면서 결국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물론 100년이 길기는 깁니다. 500년에 비하면 또 간단하고요. 1000년의 고려조선을 따지면 무신은 100년밖에 못 갔다는 거고. 근데 이 최씨 정권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 최씨 정권이 60년 갔던 이유는 결국은 무신의 아무리 혼자만으로는 힘을 끌어갈 수 없고 문신의 협력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문신의 협력을 끌어낼 때 내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무신의 난으로 문신과 무신 사이의 권력 경쟁은 갈등이 폭발했습니다만 오히려 또 이 무신 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이 문신과 무신 사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조화롭게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제 나름 도출해낸 게 또 무신 정권 시대였다. 이게 이제 슐츠 교수의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 무신 정권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북한과 우리 남북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성격을 저는 기본적으로 무신 정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건가? 바로 이 무신 정권 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견인해 내었다가 압박했다가 서로 화해했다가 이 과정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연구를 해보면 여기서도 좀 실마리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북한에서는 무신 정권 닮았다고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무신 소리? 거저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렇게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다 있습니다. 뭐죠? 아침마다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루가 불편하잖아요. 하루가 무겁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 똥 싸러 들어가야지. 그게 쉽게 나오질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사전자피 준비해놨고요. 그다음에 홍차 파우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 일단 사전자피로 있던 애들은 밀어내야죠. 걔네들은 좀 쭉 한번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깨끗한 장을 톡톡톡 이 홍차 파우더로 마사지를 해준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가느냐? 왜 이 홍차 파우더가 좋느냐? 여기에 이제 비타민도 있고요, 유산균도 있고요, 또 뭐라 그럽니까? 효소. 이 친구들이 이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응을 밀어내고 내일의 응도 응원해 주는군요. 내일의 응은 이제 더 아주 환영을 해주는 거죠. 열심히 미끌미끌하게 잘 키워주는 마더랩 장인. 마더랩 장인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을까요, 이건? 일단은 저는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싶네요. 본인에게 하는 큰 선물일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네. 나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네. 본인에게 한번 선물 주셔야죠. 네. 본인에게도 그리고 주변 분들 혹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께 꼭 한번 선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포가 무료로 체험분으로 제공이 되니까 이건 뭐 드셔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방통하시면 100%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물도 해드리는 마더랩 장인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무신 정권 간략하게 이제 우리 지선 씨도 다 이해는 했죠? 네, 이해했어요. 지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걸요? 무신 정권이 어떻게 들어섰고 왜죠? 그거를 아니 끝날 때쯤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튼 지금 몽골 때문에 최씨 집안이 못했대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거기까지 우리가 일단 뭐 우리가 무신 정권 전체를 보자면 사실은 누굽니까? 최충원보다 훨씬 더 앞에 뭐 이의민이라든지 정중부, 경대승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무신 정권의 시작은 이제 최충원으로 보고 있고요. 왜 이 무신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가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족벌들과 호족 세력들과의 어떤 그 왕권과의 갈등 이런 과정에서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이런 좀 왕 입장에서 부담되는 이런 무신 같은 사람들을 좀 자꾸 천대하면서 그 불만들이 쌓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일본의 상황과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생각보다 빨리빨리 지나갔어요. 전 되게 길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정박님의 또 능력입니다. 우리 정박님은 다 맞춤형으로 시간도 맞춰주시니까요. 자,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무신 정권. 그럼 이제 몽골이 과연 우리를 왜 끝까지
토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조금은 소프트하게 우리를 대했는지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노래 하나 추천하고 갈까요? 네. 가볍게 장윤정의 옆집 누나.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냥 가볍게. 거기서 협찬받은 거 아니죠? 장윤정의 옆집 누나? 네, 옆집 누나. 옆집 누나는 사실 요즘 웹툰으로 굉장히 인기가. 그래요? 네. 옆집 시리즈가 많습니다. 옆집 엄마 계시고요, 친구 엄마 계시고요, 옆집 누나, 옆집 뭐 처제,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랑도 좀 비슷하다 하고 또 옆집에 살고 있는 몽골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냥 옆집 누나. 그런 의미로. 영탁이 부른 옆집 오빠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임창정의 소주 한 잔으로 가겠습니다. 왜죠? 어쨌든 몽골로부터 소주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몽골이 저기 중동 갔다가 증류주 배워와서 안동 소주 비슷한 거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라키. 그게 이제 우리의 소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 정박님은? 그 노래 제목이 봄날은 간다인가요? 네, 봄날은 간다. 그런 노래는 없고요. 봄날은 가네. 아니 연분홍 치마가 그 노래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 댕기 이런 거 안 나올까요, 그죠? 요거 제목은 하여튼 알아서 제작진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몽골에서 도트락 댕기 뭐 이런 거 나왔다니까. 우리 도트락 알아요 혹시? 도트락이 뭔데요? 만두. 도트락 만두라고 옛날에 아주 유명했잖아요. 고향 만두가 이제 시장 재배하기 전에 도트락이었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고향 만두가 딱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비비고로 넘어가게 되는. 지금 비비고죠. 네, 이제 그 전에 도트락이라고 냉동식품을 꽤 많이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스코트라고 할까요? 로고 같은 게 빨간색 댕기가 있었는데 그 리본. 네네. 이제 그때 당시 약간 혁명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가 들어가서 리본이 샥 풀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트락 만두.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선택해서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일당백 2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